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계신가요? 천천히 숨을 고르셔도 좋겠습니다. 들숨, 날숨. 그렇게 몇 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지난 시간 우리는 비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허의 가치. 비어 있어야 채워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실의 텅 빈 공간에 손님이 들어오듯 엘리의 빈 페이지가 칼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듯 비움이 어떻게 삶을 완성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덜어낸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비움이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면 덜어냄은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그것이 성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쌓아 올렸습니다. 재산을, 명예를, 기대를, 관계를 쌓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자녀를 교육시켜야 했으니까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어느 지점에 서면 그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제서야 문득 깨닫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어내야 하지 않을까? 가득 채운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도덕경 9장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넘치도록 채우지 말라는 것. 적당할 때 멈출 줄 알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삶의 마지막을 단정하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득 채워 쥐고 있으려 하면 그만두는 이만 못하다. 날카롭게 벼리면 오래 보존할 수 없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능히 지킬 수 없다. 부귀하면서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긴다. 공을 이루면 몸을 물리는 것, 이것이 하늘의 도이다. 처음 들으면 씁쓸한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노력해서 이룬 것들인데 그것을 왜 내려놓아야 합니까? 하지만 노자가 말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절제입니다. 적당함을 아는 지혜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컵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빈 컵이 있습니다. 물을 따릅니다. 반쯤 차오릅니다. 더 따릅니다. 입술 가장자리까지 차오릅니다. 이 순간이 가장 위태롭습니다. 조금만 더 따르면 넘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쏟아집니다. 가득 찬 컵은 들기도 어렵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걷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언제 쏟아질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적당히 채운 컵은 다릅니다. 가볍게 들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넘치지 않으니까요. 노자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라고. 가득 채우면 무겁습니다. 가득 채우면 위태롭습니다. 가득 채우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채우고 멈추는 것이 낫습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칼날을 너무 날카롭게 갈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칼. 한 번은 잘 베입니다. 하지만 금방 무뎌집니다.
너무 예리해서 쉽게 이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적당히 날을 세운 칼은 오래 쓸 수 있습니다. 튼튼하게 버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날카롭게 살면 쉽게 상처받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쉽게 부러집니다. 그래서 조금 둔하게, 조금 느슨하게, 그것이 오히려 오래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공성신태. 공을 이루면 몸을 물린다. 이것이 하늘의 도라고 노자는 말합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 기울기 시작합니다. 달이 보름이 되면 이질어지기 시작합니다. 꽃이 만개하면 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은 정점에서 물러날 줄 압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물러날 줄 아는 것, 채운 것을 덜어낼 줄 아는 것, 이것이 삶의 마지막을 단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덜어낼 줄 알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귀 기울여 주세요. 영화 오만과 편견을 기억하시나요?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에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미스터 베넷. 그에게는 5딸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그 시대에 딸을 둔 아버지의 가장 큰 걱정은 혼사였습니다.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야 한다. 그래야 딸들의 미래가 보장된다. 그것이 그 시대 부모의 책임이었습니다. 미스터 베넷의 아내는 이 문제로 늘 조바심을 냈습니다. 딸들을 이 무도회, 저 무도회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부유한 청년이 나타나면 어떻게든 연결시키려 했습니다. 조급했고 불안했고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베넷은 달랐습니다. 그는 딸들의 혼사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둘째 딸 엘리자베스.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딸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당당하고 자기 생각이 분명한 아이. 미스터 베넷은 이 딸을 유독 아꼈습니다. 서재에서 함께 책을 읽던 딸. 아버지의 유머를 알아주는 딸. 이 집에서 유일하게 대화가 통하는 딸. 엘리자베스는 다하시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오해했습니다. 다하시는 오만해 보였고 엘리자베스는 편견을 가졌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엇갈리고 멀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영화의 후반부. 엘리자베스가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다하시가 청혼했다고. 자신은 그를 사랑한다고. 결혼해도 되겠느냐고. 미스터 베넷은 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곁에서 지켜본 딸. 세상 누구보다 아끼는 딸. 이 딸이 떠나갑니다. 다른 남자의 곁으로. 다른 집으로. 다른 인생으로. 보통의 아버지라면 어땠을까요? 조건을 따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딸을 붙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아버지 곁에 있으라고. 하지만 미스터 베넷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에게 단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니? 엘리자베스가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사랑해요. 미스터 베넷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가거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길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미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장면이 왜 감동적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스터 베넷은 아버지로서의 욕심을 덜어냈기 때문입니다. 딸을 곁에 두고 싶은 욕심. 딸의 인생을 통제하고 싶은 욕심. 딸에게서 사랑받고 싶은 욕심.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 남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아버지.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준 아버지. 자신을 자유롭게 보내준 아버지. 그 아버지를 평생 기억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가득 채워 쥐고 있으려 하면 그만두느니만 못하다. 미스터 베넷은 딸에 대한 사랑을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덜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랑이 더 오래 더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덜어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바람을 조금 덜어낼 수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서운함을 조금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덜어내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떠나보내는 것도 덜 아픕니다. 사랑을 덜어냈기에 사랑을 더 깊게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스터 베넷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역사 속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세종대왕.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한글을 만든 왕. 과학을 발전시킨 왕. 백성을 사랑한 왕. 그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종은 말년에 많이 아팠습니다. 당뇨병을 앓았습니다. 눈이 나빠져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거워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평생을 밤새워 일한 대가였습니다. 책을 읽느라 눈을 혹사했습니다. 고기를 좋아해 건강을 해쳤습니다. 그렇게 몸이 망가져 갔습니다. 보통의 왕이라면 어땠을까요? 권력을 더 붙잡으려 했을 겁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며, 아직 내가 필요하다며,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 했을 겁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는 그런 왕들이 많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 한 왕들. 후계자를 믿지 못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 왕들. 그래서 죽고 나서도 혼란을 남긴 왕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몸이 쇠약해지자 세종은 세자에게 정사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문종이 되는 세자였습니다. 세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모든 것을 살필 수 없으니 세자가 나를 대신하여 정사를 돌보라. 이것은 단순한 위임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지만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자신이 시작한 일들 중 미처 끝내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완성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일은 후대에 맡기겠다. 그렇게 말하고 손을 놓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바쳐 이룬 업적들,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한 일들,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하지만 세종은 그 아쉬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미련을 덜어냈습니다. 욕심을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믿었습니다. 세종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죽기 며칠 전까지도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신하들에게 글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사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책이 좋아서였습니다. 배움이 좋아서였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은 이미 내려놓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1450년 음력 2월, 세종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54세였습니다. 세종이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글이 있었습니다. 과학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제도와 법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짐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종은 후대에 무거운 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완성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맡기고 떠났습니다. 공을 이루면 몸을 물리는 것, 이것이 하늘의 도이다. 세종은 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욕심 없이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슬퍼했지만 짓눌리지는 않았습니다. 세종이 남긴 것은 업적이었지, 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에게 짐을 남기지 않는 것,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 내 뜻을 이어라고 명령하지 않는 것,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맡기고 떠나는 것, 그것이 절제된 마지막입니다. 그것이 단정한 마지막입니다. 세종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500년이 넘도록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미스터 베넷은 딸에 대한 집착을 덜어냈습니다. 붙잡지 않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 남았습니다. 세종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덜어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고 다음 세대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사람들에게 짐이 아닌 유산을 남겼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덜어내야 비로소 단정해진다. 덜어내야 비로소 가벼워진다. 도덕경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득 채우려 하면 넘친다. 넘치면 흔들린다. 흔들리면 쏟아진다. 그래서 적당히 채우고 멈추는 것이 낫다. 욕심을 덜어내는 것이 낫다. 삶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물건을, 관계를, 기대를 쌓았습니다. 미련을 쌓았습니다.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살아온 증거이니까요. 하지만 떠나는 순간에는 그것들이 무거워집니다. 붙잡고 있으면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손이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씩 덜어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덜어내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없어도 잘 해낼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을 조금 덜어내 보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조금 덜어내 보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붙잡아 무엇 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금 덜어내 보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씩 덜어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어깨의 짐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가벼움이 바로 단정함입니다. 가득 채운 삶은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무겁습니다. 놓아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적당히 덜어낸 삶, 그 마지막은 단정합니다. 조용히 정리된 방처럼, 깨끗이 개인 옷처럼, 군더더기 없이 단정합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덜어내는 것입니다. 욕심을 덜어내고, 기대를 덜어내고, 미련을 덜어내고, 집착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제 나도 가벼워졌구나. 이제 나도 떠날 준비가 되었구나. 그때가 오면 마지막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겁니다. 무거운 짐 없이 떠나는 사람은 떠날 때도 가볍습니다. 남는 사람들도 편안합니다. 그것이 덜어냄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절제의 아름다움입니다. 덜어내는 사람은 마지막에 단정이 눕습니다. 덜어내는 사람은 떠날 때도 가볍습니다. 가볍기에 더 멀리, 더 고요하게 도달합니다. 물이 바다에 닿듯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도덕경 제9장을 읽었습니다. 가득 채우지 말라는 것, 적당할 때 멈출 줄 알라는 것, 미스터 베넷의 덜어냄, 세종의 덜어냄.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남길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덜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쩌면 그것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덕경의 또 다른 구절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단정한 하루하루 되시길.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의 묵상. 가득 채워쥐고 있으려 하면 그만두는 이만 못하다. 공을 이루면 몸을 물리는 것. 이것이 하늘의 도이다. 오늘 하루 덜어내 보십시오. 내려놓을 것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작은 욕심이어도 좋습니다. 작은 기대여도 좋습니다. 그것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